법을 위반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이 아니에요. 국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국회에서 가져와봐. 왜 이래? 이거 다 서류 제출해. 이렇게 해놓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사전에 늘 프레지터티브 선상황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것을 선상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파르라멘타리슈 스타트세크리테아라는 거 있어요. 이건 의원들인데 국회의회 하원 의원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을 그 분야의 그 이 정부 부처에 파르라멘타리슈 의회의 그 스타트세크리테아 국가비서로 그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정무차관이에요.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해서 국회에다가 커뮤니케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되면 다시 정부에 와서 이걸 해줍니다. 그걸 정무차관이라고 뭐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회의원이 그 부처의 차관으로 2명 내지 3명 아주 작은 부처는 1명 정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라멘타리슈 스타트세크리테아라는 그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전략과 그 조직론에 관한 이 모든 것이 행정부에 그대로 침투해서 행정부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장관 밑에 있어요. 그 장관을 보조하는 일이죠. 장관은 다 그 의원들이니까 그 국회에서 의원이 파견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정책을 가장 잘 그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런 일은 선진국에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상황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라멘타리슈 스타트세크리테아라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일을 계속하지는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다른 정당이 맡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지만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개 그걸 하는데 그 나중에 그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장관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루트가 우리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무차관 제도를 주든지 해서 국회가 정치가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그 세 가지 순환고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시민 그룹이 무슨 그룹을 정치 그룹을 장악하고 정치 그룹이 뭘 장악합니까? 행정 그룹을 장악하는 거죠. 관료 조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화영 사건 봅시다. 이거는 한 22분짜리 그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아주 그 분노하는 목소리로 했는데 제가 한 8분 정도로 앞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봐야 되는 사건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번 판결은 저희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그 정도예요? 예. 그다음에 수원지법에서 저도 형사 재판을 거의 15년 전에 했었죠. 했던 판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판결인데요. 첫 번째는 판사가 너무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할 때도 다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예컨대 유죄 예단을 갖지 않고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컨대 뭐 그 김성태 씨에 대한 공소장이라든가 안부수 씨 판결문 그다음에 그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투자 유치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그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 대가이다 혹은 그 채굴권과 관련된 그런 쌍방울의 사업을 위해서 준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재들을 과연 판사가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그걸 갖다가 그 선고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있는데 분명히 네네네. 그 자료들을 다 무시했단 말이죠. 네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네. 무시해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유죄다. 네네. 이화영 부지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네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하는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네, 예단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을 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어제 그 변호인들이 2019년 5월경에 예. 그 방육철 씨가 민족경제협력국 그 예. 북한과의 네.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갖다가 기록한 쌍방울 보고 내부 자료에 보니까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 우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기재가 있었거든요. 예. 쌍방울 내부 문건이에요. 네네. 그게 예. 변론 연수에 있었고 예. 판사들이 그걸 읽어봤을 텐데 예. 그런 기재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 자기들 회사 내부에서는 회장님 북한에 빨리 보내야 된다. 네, 가장 네.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돈을 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있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배척하고 판결을 쓸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더 과간인 것은 김성태 회장이 이끄는 쌍방울이 예. 견실한 뭐 중간 기업으로서 예. 뭐 그런 해외에다가 작은 밀반출로 인한 주가 조작을 예. 할 리가 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빵 터졌는데 이 재판부가 이 신진호 재판장이 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회장에 대한 재판도 같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김성태 회장이 뭘 했는지 전과 기록이 거기 다 붙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옛날에 불법 오락 예. 그거 해서 그 2006년도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조작도 전과 있습니다. 전과. 예, 그때 이제 바다 이야기가 막 난리가 나갔고 네네네. 그 투자한 사람들 또 투자했다가 그게 정부에 의해서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살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때 제가 판사로 있었습니다. 한 달에도 한 100건씩 그 바다 이야기 재판, 그다음에 황금마차, 황금성 이런 재판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정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적법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된설이 맞은 사람들 또 그런 사행성에 빠져갖고 돈을 탕진한 사람들이 사람들.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큰 문제였죠. 김성태 씨가 그거 해갖고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예전에 김제 거기서 이제 마늘밭에서 100억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주가 그다음에 조작도 있었어요. 예, 김성태 씨가 이제 사채업 서울로 올라와서 뭐 사채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쌍방울을 2010년도에 인수를 하는데 그 인수하면서 뭐 조직원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그 똘마니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해서 2017년도 18년도에 수사받고 또 유죄로 재판받은 게 있는데 주가 조작의 전력자인데 건실한 기업가가 이런 걸 할 리가 없다. 네, 여기까지만 듣죠. 법 왜곡 판사, 검판사 처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판사 선출제 꺼내든 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커지자 법원 검찰 압박 이런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열람을 금지시킨 거예요. 국가기밀이 그러니까 국정원 문서가 있었는데 그거 다 지우고 기밀이 된 거는 다 지우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열람을 금지시킨 이유는 뻔하죠. 자기가 일반인들이 봐도 엉터리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그런 거죠.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한 검사들과 판사들은 사건 조작죄와 법 왜곡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건 조작죄와 법 왜곡죄를 김영민 의원이 그렇게 이 형법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이낙연 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때가 아니다. 이 문재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 콩인지 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오래전에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잖아. 검찰 조직이. 지금 법원 조직은 OECD 국가에서 최악의 신뢰도 윤석열보다도 더 못 믿는다는 거 아니야 법원을. 아니 그런 조직을 왜 개혁하지 않는지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왜 대통령을 하지? 왜 국무총리를 하고 왜 당대표를 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려고 정치하느냐. 왜 정치를 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법 왜곡죄, 공소시효까지, 사건 조작죄, 그리고 공소시효까지.
이거를 빨리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장기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법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경사교국, 이 민주화를 해야 하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 않고는 국가가 민주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앞으로도 강조할 거고, 이게 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내가 엄청난 칭찬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생명은 아주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배심제나 참심제로 해서 국민이 사법부를 지배해야 돼요. 국민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법률가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똑같이 법률가들과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원을 5개 내지 6개로 분권화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에 다 분산시켜야 돼요. 그곳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연방제 국가로 분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놈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면 나라 전체가 이상해지는 꼴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연방제 국가를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거나 아니면 연방제 국가입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다 연방제 국가예요. 그들이 권력이 분립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세 나라가 다. 그런데도 똑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연방국가라는 거예요. 정치가 만들어낼 건강한 조직을 위한 기본 기능은 예전에 제가 강의 때 썼습니다. 이성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 학교는 이성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에요. 언론은 진리의 길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 따라서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감독하고 감시함으로써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